네, 이번 시간에는 행사 대행 용역 입찰 및 계약 관리 지침, 일명 마이스 산업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내용은 법적으로 좀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이스 산업이 이 이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구체화돼서 나온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인건비 산정이랑 이런 부분들까지 좀 나와 있으니까는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이스 용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용역은 전문적인 마이스 업체가 수요기관의 국제회의 및 전시 등 마이스 분야 행사를 기획 대행하는 서비스건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스에 대한 정의는 다 아시니까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 용역의 조달 계약은 일반 용역의 계약 규정을 따르는 전시 및 행사 대행 용역에 해당되고, 행사 기획 및 행사 용역과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용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 나눠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박람회 축제회의, 기념식 포럼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해 운영하는 서비스가 1번으로 되어 있고, 2번은 이제 전시회, 박람회 등 전시관 또는 홍보관 설치 등 실내외 건축공사 서비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입상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2번에 해당되겠죠. 굳이 1, 2번으로 구분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종류의 이제 대행을 이제 용역으로 하는 걸 마이스 용역이라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인데요. 본 가이드라인은 마이스 용역 중 행사 기획 및 대행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국제회의 기획업 그리고 기타 자유업으로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업종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990이라는 업종 코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회사 들어가셔야지 이 자료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장터에 이제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나의 이제 정보가 뜨고, 거기에 우리 회사가 업종 코드가 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뜹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는 하나만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인허가에 이제 업종 코드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청만 하면은 이제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주는 코드들도 있습니다. 이건 업종 코드마다 이제 기준점이 다른데, 그래서 마이스 용역 같은 경우에는 9901이라는 업종 코드가 있어야 되고, 이 업종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회의 기획업이라는 이제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이제 증명서가 있어야지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이스 용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스 용역의 조달 계약 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입찰 이전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입찰 공고, 낙찰 평가, 계약 이행, 완료 사후 관리 5개 단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서 계속 나올 표는 이 5단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입찰 이전에는 제가 그 발주처에서 이제 행사가 발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 행사 수요를 구체화해서 용역 요청 범위 확인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이제 이거 대행사가 아니라 발주기관 하는 첫 번째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 공고문을 구체화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이제 조달 요청을 하는 게 두 번째, 발주기관의 두 번째 스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입찰 공고문에는 품명, 규격, 납기, 특수 조건 등 추산 가격, 배정 예산 및 물품 수급 관리 계획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가 된 게 이제 과업지시서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용역 특성 및 금액에 따라 자체 구매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로 진행해야 될 것들은 굳이 이제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올린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조달 요청 접수를 하면은 본청 또는 지방청에 요청 접수를 하고 나라장터에 이제 게시를 한다. 그러면 입찰 공고가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조달청에서 규격 검토를 합니다. 발주처에서 올린 내용을 토대로 경제성, 경쟁 원칙을 중심으로 규격 내용을 검토를 하고 사전 규격을 공개하고 마이스 업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 사전 규격 공개라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규격을 먼저 올려서
저희가 이제 미리 그 입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입찰 공고 좀 잘못 올라왔다. 사전 규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자에 전화해서 이 내용이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및 지역 제한 등 마이스 행사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규격 검토까지 끝나면 이제 뭐 규맥 허리서를 작성을 하고 입찰 공고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 공고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 공고와 일반 공고는 아무래도 이제 마감의 차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 공고가 나면은 이제 예정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예상 가격 확인을 하고 추정 가격 산정, 설계 가격 작성, 기초 금액 작성, 예정 가격 조서 작성, 예정 가격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거기 저희 뭐 입찰 나라장터의 입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용역비가 얼마고 이제 뭐 예정 입찰 가격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때 그러니까 올리신 뭐 조달청이나 발주처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뭐 그걸 산출하는 뭐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 및 장소에 이제 입찰을 실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제출을 하겠죠. 그리고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합니다. 평가 기준은 이제 가업지서에 뭐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제안 발표 및 평가를 하고 낙찰 예정 마이스 업체를 선정한 뒤 계약서 상호 날인을 하고 확인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까지 이 순서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계약 체결이 되면은 계약 체결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제 인지를 부착을 하고 마이스 업체에 납부 요청을 하며 이제 마이스 업체 및 발주 기관에 최종 계약서를 송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대부분 이제 관공서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나오면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계약서를 하고 이제 뭐 검수까지 다 끝나고 완료 보고서 끝나면 이제 실적 증명서를 이제 나라장터로 이제 제출할 수 있게끔 요청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라장터 내에서 이제 이렇게 계약 체결 통보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끝나면 계약 이행을 해야겠죠. 뭐 착수계를 제출을 하고 계약 이행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착수계는 말 그대로 이 용역에 저희가 이제 대행사로 선정이 되었고 이 용역을 이제 착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맞춰서 이제 발주처에 제출을 하는 게 착수계 제출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이행은 말 그대로 이제 이 행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고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규격에 따른 마이스 행사 준비 진행 완료를 하는 게 계약 이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났다. 끝나고 이제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럼 이제 마이스 업체가 행사 결과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최종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 마이스 행사 결과에 대한 이제 검사 검수 요청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검사 검수 및 이제 인수를 발주기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 결과 보고서를 뭐 보내드리면 이제 확인을 하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제 결과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스 행사 결과에 대한 납품 영수증을 이제 발주기관에 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이스 저희 같은 업체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을 이제 청구 서류를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조달청에 대금 지급 신청을 하고 발주기관의 직불일 경우 이제 해당 발주기관의 대금 청구 업무를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금 청구에 필요한 거는 이제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다른 서류들 있으면 같이 이제 전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돈까지 받으면 돈은 이제 좀 뒤에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계약 종결 서류를 작성을 하고 계약 종결 및 분할 납품 이행 내용을 입력을 한다. 그리고 마이스 업체에서 업체의 용역 대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달청의 계약 대금 및 조달 수수료 납입 고지를 하고 발주 기간에 해당 금액을 국고 수납 대리점에 납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7번, 18번은 좀 어렵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저희가 하는 것만 알지 전반적인 뭐 제가 조달청의 이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냥 대금 청구를 한 뒤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이 용역을 종결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공정 조달을 위한 마이스 용역 계약의 표준 업무 절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다 읽어주기는 좀 애매하고요.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율 적용 기준 되어 있는데요. 뭐 뒤에도 한번 얘기가 나오겠지만 산출 내역서 작성 시 예정 가격 대비 일반 관리비를 6에서 8%, 이윤은 5에서 10%를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과업 내용의 복잡성이 높거나 사전 확정된 과업 범위가 모호할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 8%, 이윤 10% 수준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발주처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견적서를 쓸 때 마지막에 일반 관리비 뭐 5%, 그다음에 이제 대행료 10% 요걸 이제 회사 수익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제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8%까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관리비를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업체선에는 이제 5%까지 이제 신청하는 것을 보통 내균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회사에 대한 수익에 대한 이제 이윤율이 이렇게 법적으로 가이드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건비 대가 기준 산정 방안입니다. 전담 인력 인건비 마이스 인력 등급에 상응하는 학술 연구 영역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고 최소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인력 인건비는 실비 정산 및 경비 항목에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전담 인력 인건비는 저희 견적서에 들어가는 뭐 PM, PA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PM이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입사한 지 1년인데 PM이라고 했을 때 PM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느냐? 뭐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학술 연구 영역 인건비라는 기준이 뒤에 또 표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현장 인력 인건비는 말 그대로 현장에 들어가는 이제 스텝 또는 이제 운영팀장 뭐 이러한 분들의 이제 인건비겠죠. 이런 인건비를 이제 실비정산 및 경비 항목에 적용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걸 찾아서 보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비목비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이 모든 제가 구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비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산출 내역서 작성 권장 비율을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이게 뭐 인건비가 최대 30%로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계약 유형별 정산 방식 준수,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고정 비목의 원가 기준 사전 제시를 해야 된다. 내가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이라고 예전에 그 입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 단가에 대해서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수량이나 일수가 곱해지면 이제 금액이 올라간다. 그런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마이스는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액에 의한 계약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의 표준안을 보시면 사전 실적 요구는 예정 가격의 3분의 1 규모 이내로 제한을 한다. 특수한 경우에도 추정 가격의 1배, 1배죠. 1배 상해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2.1억 원 미만의 용역에 대한 사전 실적 요구 금지, 그리고 사전 실적 집계 기한 내 업체의 용역 수행 실적을 합산한 결과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량적 평가 점수에 들어가는 이제 실적 증명을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는 이제 실적 점수가 있었죠. 그 점수가 예를 들면은 이게 예정 가격이 2억짜리의 행사다 가정을 하면은 3분의 1이면 얼마죠? 한 7천 정도가 되네요. 7천 미만으로 이제 기준점을 제시를 해야 된다. 뭐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1억 원 미만 용역에 대한 사전 실적 요구를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근데 이 두 개는 아직 안 지켜지면서 그냥 계속 공고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이드는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입찰 공고 및 사전 규격 공개 기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추정 금액별 입찰 공고 및 사전 규격 공개 기간 공고안을 준수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최소 40일 이상의 입찰 공고 기간을 보장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공고는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긴급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을 그러니까 10일 안에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을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의 근거는 뒤에 가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나와 있네요. 추정 금액별 심사위원 위촉 지침 준수하고 인원 전문성 착용 요건 등
발주기간 내부 평가위원 대비 외부 평가위원 수 2배수 이상 편성, 그리고 평가위원에 대한 공정성 평가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 서약 수령,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당연한 내용이겠지만은 심사위원에 대한 전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 평가위원 수를 이제 내부보다는 2배수 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가 기준 정립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입찰 공고 단계에서 평가 세부 기준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 평가 세부 기준 사전 구체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러면은 몇 점을 받는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고요. 마이스 용역 평가 기준 공고안을 참고하고 평가 과정 종료 후 심사위원 및 평가 부분별 점수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대행사에게 총점이 이제 그 공개가 되는 부분이지 심사위원별로 어떻게 했는지 여기까지는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대입 상담 캠프가 어느 회사가 이제 입찰이 됐는지 그 평가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을 때 몇 점으로 이 업체가 됐다. 요거는 이제 공개를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안 내용의 직접 재산권 사용 기준인데요. 제안 내용 및 계약 목적물에 대한 일반적인 직접 재산권 주장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디자인 업체에서 이제 뭐 회사 로고 아니면 기관 로고에 대한 디자인을 수행을 했는데 일러스트 파일을 달라고 하니 이거는 우리 회사의 이제 고유의 이제 저작권이 있는 제작물이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의 형태인 이제 JPG 형태로 그림 형태를 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 소스를 드릴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논쟁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주처가 돈을 주고 만든 거니까 이건 공동 소유고 발주처가 원하면 모든 소스를 다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찰 절차 및 계약 이행 용도 외에 목적으로 제한 내용을 무단 사용 금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환으로 썼던 그런 제안서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위법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좀 근거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비당사자의 제한 내용을 활용을 하고 금지 및 관련 조항을 명시해서 부분 활용 필요 시에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이발주 시스템의 이용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 비당사자의 제한 내용을 활용한다. 이건 뭐냐면 떨어졌지만 내용이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 제안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갖다 쓰기에는 쓰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요거를 부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쪽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파견 및 교체 요청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인력 요청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스 사업은 파견 법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비해당이 되기 때문에 파견 인력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파견 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을 통한 계약금 조정 등 대가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합당한 사유 없는 파견 인력 교체 요구 및 사용권 남용 제한, 사유서 작성이 필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견은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기관과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용역 기관에서 너희가 부산에 있으니까 업무를 가까이서 지시를 하거나 가까이 피드백을 못 받으니 너희 직원 한 명을 우리 사무실로 출근을 시켜라. 이게 파견입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는 동안 이제 뭐 2-3달 동안 PM이 그 회사에 이제 책상을 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과거에 되게 많았어요. 현재도 사실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이 표준안에 근거를 하면은 잘못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파견 인력을 하려고 하면 파견 인력업을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자의 이제 업종 코드나 그런 그 자격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마이스 업체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회의 일정 및 규모 등 가업 내용 중 주요 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변경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되고, 가업 내용의 변경 수준에 상응하는 계약금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하기로 하고 이제 입찰을 냈던 것들이 날짜가 바뀌면서 뭔가 틀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 변경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을 하는 게 FM이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현업에서는 사실 바뀌어서 또 제출했는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행사가 확정이 되고 행사 진행이 거의 됐을 때 또는 이제 행사 진행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을 때 그때 한 번에 이제 이런 서류들을 다 수정을 해서 한 번에 보고 올리는 거를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뭐 저희도 이해가 가는 게 발주기관에서 이거 하나하나 틀릴 때마다 페이퍼로 다 보고하고 결제 라인 받아야 되고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좀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한 번은 이제 수정을 해서 보고를 올려야 된다. 뭐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도급 관리 방안인데 마이스 용역의 하도급 제한 관리 대상 마이스 하도급의 정의 및 기준을 참고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공고안을 계약 일반 특수 조건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원도급자가 대가 수령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을 하고 지급 내역을 5일 이내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도급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기로 한 일을 이제 다른 업체한테 맡기는 게 하도급이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무대 업체도 그렇고 음량 업체도 그렇고 이 모든 시스템 업체들이 다 하도급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도급이 아니고요. 하도급이라고 하면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인 대행사가 이제 책임을 안 지고 이제 그쪽 하도급 회사 업체에서 발주 기관과 다이렉트로 이제 컨택을 해서 연락을 하고 이제 뭐 진행을 하는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도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저희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도급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하도급일 경우에는 그렇다고 발주처에서 하도급에 따로 돈을 주고 저희한테 나머지 거 주고 이게 아니라 메인 대표사에게 이제 모든 용역비를 다 주고 그 용역비에서 이제 그쪽 하도급으로 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뭐 지급을 해라 이 내용입니다. 이 전상 기준 및 사후 정산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총액 확정 계약의 경우 사후 정산이 금지되어 있다. 저희 마이스 쪽 용역은 전부 다 총액 확정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은 사전에 제시한 원가 기준에 근거해서 정산을 하고 고정비 항목에 대한 사전 원가 제시를 필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에 넘어갈게요. 사후 정산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 검토 소요 비용의 용역 금액에 포함을 시키고 비가시성 지출 경비 반환 요구를 금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총액 확정 계약은 사후 정산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가업에 대한 대가 지급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추가 가업에 따른 계약 변경 또는 신규 계약 체결 동안 이제 적정 대가를 지급을 하고 계약 이행 완료 통보 14일 이내 검사 완료 이후 청구일로부터 5일 내 대금을 지급을 하라. 그래서 뭐 이렇게 날짜로 이제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게끔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 이전 단계에서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율 적용 기준 적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도하게 낮은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비율을 제시 강제하여 최저가 낙찰을 유도하거나 적정 수준의 간접비 관리비 지출 및 용역 수행 대가 확보가 어렵게 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산출 내역성상 이윤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 후 사후 정산 요구를 통해 계약금을 감액토로 하고 해당 감액분의 이윤에서 충당케 하는 행위를 했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의 목적이고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금액을 낮게 쓰면은 점수를 많이 준다.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율을 줄여서 낮게끔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일단 되는 게 중요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저가 가격 경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대행사 일반 회사에 대한 이제 이윤율도 지켜주면서 우리는 행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산출 내역성상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는데 뭐 나중에 뭐 사후 이제 정산 보고를 다 받아서 이거면 안 썼잖아. 뭐 까고 해서 뭐 이제 뭐 대금을 낮춰서 지급하는 뭐 그러한 이제 과거에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6에서 8%의 일반 관리비야, 5에서 10%의 이윤을, 이제 수준을 적용하도록 권고가 돼 있다고 하는데, 밑에 표에 보시면은, 저희는 행사 관리 및 그 밖의 사업 지원 용역이기 때문에 상한 비율, 최고 높은 비율이 8%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8%를 요구하면은 아무래도 가격에서 이제 많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통 5%로 내는 걸 이제 원칙하고 있고요. 이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저희는 용역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10%의 이윤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8%, 10%뭐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내용들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대가 기준 선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공정 간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 인력의 인건비 기준 단가로 학술 연구 용역비 인건비 단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인건비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 50% 참여율 계산된 인건비 100% 업무 수행 요건을 제시하는 등 참여율을 고려하지 않은 인건비 기준 단가가 활용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참여 인력의 학력 및 경력과 비례하지 않는 인건비 기준 단가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원 등급의 학력 및 경력 VS나 연구 보조원의 등급으로 하향 선정을 했다든지 발주기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발주기간 자체적인 인력 등급표에 따라 인력의 수준을 ABC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학술 용역비 인건비 기준보다 낮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세 가지는 발주기관에서는 너희 행사 PM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야 돼? 라고 해서 자기네들 기준을 만들고 거기 우리는 이 기준에 이렇게 맞춰.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업무 절차를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이건 이제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라는 건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좀 마이스도 이제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책임자에서 이제 좀 가장 높은 특급 기술자의 이제 인건비 산정이 일단 자격 요건이 박사학위 이상을 받아야 되고 연구 및 교육 경력이 5년이 돼야 된다. 저희 쪽으로 보면은 이제 박사학위 이상의 이제 학위가 있고 현업 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월에 이제 622만 원 정도, 이게 이제 2017년 기준에서 이게 이 연구 책임자의 한 달에 100% 이행사 100% 집중을 했을 때 이 단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산정 기준입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아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이면은 월 47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박사학위 이상의 실무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사가 아니지만은 현업에서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15년 되신 분도 있고, 많게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20년 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학위 하나당 이제 몇 년으로 산출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정리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박사학위 이상이면은 월 480만 정도죠. 470 이상의 월급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연구보조원은 석사학위 이상이면은 300만 20만 원 정도. 그리고 보조원은 이제 학사를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면은 한 24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이제 PMPA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참여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참여율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입찰 공고문에 있는 과업지서에 있는 이제 서식을 보시면은 이제 인적 정보 프로필을 채우고 그 옆에 이제 투입률 또는 이제 참여율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서 100% 기준인데, 사실 이 100%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이 행사 말고는 다른 업무는 하나도 하지 않아야지 100%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컨디션이 아니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행사의 여건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PM은 50%로 이제 산정을 해서 금액을 넣습니다. PMPA가 50%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PA의 월 인건비가 한 3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안 지켜지는 게 좀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산정은 FM대로 하면은 이 금액의 이제 50% 곱하기 개월수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술 연구,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은 마이스 용역 참여인력 중 전담 인력 인건비만을 포함하며
현장 인력 인건비는 용역 진행에 요구되는 경비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PMPA가 이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인건비서 지출은 이제 뭐 밑에 나와 있는 뭐 사회자, 통역 인력, 뭐 의전 도우미, 전문 장비 기술자, 사진사, 뭐 현장 안내 경호 인력 등은 이거는 이제 뭐 실비 형태로, 물론 이제 최저 시급에 위배되진 않지만 또 뭐 사회자 최저임금을 주고 뭐 섭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적정선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항목 아까 얘기했던 그 비목이라고 하죠. 비목에 전담 인력 인건비가 이제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고 현장 인력 인건비는 이제 인건비가 아니라 경비나 제작비 형태의 이제 그 요율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목별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사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건 총액 확정 계약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내용을 빼고 위의 사례만 한번 읽어볼게요. 총액 확정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마이스 용역 사업자 대가 기준 부재를 근거로 입찰 공고문에 사후 정산 요건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계약법상 사후 정산이 불필요함에도 발주 기관의 편의를 위해 법령상 근거 없는 사후 정산 요건을 입찰 공고문에 추가하는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기말을 쳤을 건데 기말고사에 이제 쓰였던 이제 그 개통식 가업지서에 보시면 이제 뭐 실비 처리 증빙을 해야 된다라고 문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좀 오래된 거죠. 오래된 이제 행사 그 입찰 용역이기 때문에 그 문구가 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액 확정 계약이지만 계약 변경 단계에서 업체와 협의 없이 기존의 계약금 집행 내역에 대한 사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사후 정산을 뭐 단서로라도 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업무 절차를 보시면 마이스 용역의 예정 가격 작성에는 표 6의 비목별 건장 계산 비율 활용을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마이스 용역 산출 내역의 경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인건비와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의 용역 수행 인력 및 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수준이 매우 낮은 불공정을 관행을 개선한다. 그리고 용역 요청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제 소요되는 경비 항목을 먼저 산정을 하고 건장 계산 비율을 근거로 인건비, 일반 관리비, 이윤을 상출하는 방식으로 예정 가격을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인건비가 전체 금액의 30% 내외, 그리고 경비가 60% 내외, 일반 관리비가 6에서 8%, 이윤은 5에서 10%, 부가가치세가 이제 10%니까 100분율로 보면 9.0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최대 30% 정도는 그래도 좀 지켜줘라 라는 30%의 가이드선을 가지고 좀 지켜줘라 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인건비보다는 가업지시서에 있는 거를 수행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더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러한 마이스 가이드라인에 인건비를 30% 지켜달라고 공고가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항목을 합쳐도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인건비를 낮추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뒤에 좀 딜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작은 글씨들은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설명이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견적서에서 비율을 좀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첫 시간으로 하고 뒤에 있는 입찰 공고 단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